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챕터 단어 이해의 원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빨리빨리 지나갈 거야. 초심 이제 자, 챕터 1에서 한 얘기는 이제 문학의 본질 뻔한 얘기 한 거야. 근데 이제 너무나 뻔한 얘기다 보니까 선생님의 어떤 강의 흐름을 얘기해 주려고 한 거고, 자, 이 단어 이해 원리부터 잘 들어. 자, 갑니다. 단어 하나에 수식어나 서술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수식어나 서술어가 붙을수록 그 의미는 구체화되는 특징이 있다. 자, 구체화 미쳐볼까요? 자, 봐봐. 여기서 남자라는 단어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남자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고 이 앞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수식어라고 하지. 그러니까 수식어가 하나가 붙는 순간 남자는 남자인데 잘생긴 남자 그런 순간 뭐야? 남자의 의미가 구체화되지. 이해되니? 그리고 잘생기고 키 큰 남자. 그럼 더 구체화되고 있지. 구체화라는 의미를 갖죠. 자, 요게 중에 그러니까 요즘에 얘들아, 와, 선생님이 느끼는 건데 요즘에 그 맨날 텔레비전만 보고 있잖아. 그럼 요즘 텔레비전은 뭐냐면 그 나오는 연예인들이 대화를 하면 그 밑에 뭐도 있어? 그 자막도 주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막을 보면서 국어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어떤 국어 공부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이 나는 기억이 또 안 나네. 말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착한 사람이 좋더라. 그랬더니 나는 착한 사람이 좋더라 그랬을 때 나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 나는 착한 사람이 좋아. 그래? 나는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 좋던데?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순간 너네들도 나처럼 돼야 돼. 그 두 말을 딱 하는 순간 너희들 어떤 느낌이 드니? 착한 사람이 좋더라. 나는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좋더라. 그럼 잘 봐. 자, 이건 놔두고 분명히 얘네들은 사람을 좋아하는 건 맞지? 착한 개, 착한 고양이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어른을 공경하는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공통점이야. 근데 자, 수식어를 봐봐. 착한 사람이 좋더라. 우더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좋더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수식어가 되지. 그럼 구체화 됐잖아. 그때 나는 자꾸 뭘 생각한다? 이놈의 집합을 생각한다. 야, 착하다와 우더른 공경하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구체화됐니? 둘 중에 둘만 비교해봐. 우더른 공경하는 게 더 눈에 확 지금 기억이 나지? 착한 건 생각해봐. 착한 건 너무나 많은 게 있잖아. 얘를? 그럼 얘가 더 구체화됐지? 그럼 집합은 누가 더 작겠니? 당연히 얘가 더 작지. 왜? 우더른 공경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 안 착한 사람이니? 그렇지. 나는 어떤 두 사람이 연예인 1과 연예인 2가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하든 난 그런 걸 보더라니까. 그래서 저 새끼들 봐. 야, 우더른 공경하는 걸 사람을 좋아하는 얘도 착한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 결국.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사람들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런 국어 공부를 하는 애들아, 진짜 너네들이 나한테 배우고 나면 어떤 대화에서 그 대화에 논리적인 걸 볼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는 거야. 알았지? 선생님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내가 요즘에 항상 누군가의 대화를 보거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집합으로 보고 있더라고. 내가 이걸 몇 년째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더라고. 난 너네들도 그렇게 되길 바래. 자, 선생님 강의에 문제풀이 강의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어 이해 원리다. 알았지? 즉 구체화 얘기야. 알았지?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손 들어줘야 된다. 자, 봐봐. 자, 남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키가 2m 넘는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간 남자가 있어. 그럼 무조건 집합이 줄어들었어. 자, 남자의 키가 2m 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 의미는 구체화됐어. 즉, 지구의 반이 남자니까 그냥 수식어 없는 남자는 엄청 큰 집합을 쳐봐. 엄청 큰 집합. 여기서도 엄청 큰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지? 되게 추상적이지. 아까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여. 자, 계속 봐. 키가 2m 넘는 남자는 훨씬 작은 집합이야. 훨씬 작지, 얘들아. 왜냐면 생각해봐. 남자가 지구의 반이니까, 야, 근데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이니? 이럴 때 니네가 말해주고 치고받고 키탁하다가 내가 재밌는데 애들이 그 있잖아, 너네 밑학년 뭐 하나가 질문 나가잖아? 그럼 틀려도 되는 질문이잖아, 그런 거. 그럼 아무나 대답해줘야 되거든? 그냥 가면 그냥 탁 무덤이야, 그냥 탁 파묻혀갖고 나오질 않아. 아, 올해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그것도 초반에나 좀 대답해 그러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나도 질리니까 아예 대답도 안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 기대치가 없는 거지. 아,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 너네는 진짜 그러지 말고 정말 같이 호응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면 이름은 안 말하고 그랬지. 지상. 저는 아주 저 친구가 그거 반응은 빨라. 이걸로 대답은 잘 안 하지만. 근데 아무튼 누구든 이게 반응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알았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 모습이 안 나가고 있는데 애들 다 자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목소리만 들릴 텐데. 자, 채은이하고 수빈이 선생님 말은 들리지? 야, 들리면 네 해놔봐 한번. 자, 다시 얼굴은 사라진다. 자, 봅시다. 아, 이름 그렇다. 아, 까먹었어. 편집할 때 지울게. 자, 다시. 그래서 인구 얘기했다, 그지? 그러니까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니 우리 전 세계. 그지? 전 세계 70억에 반을 남자라고 해보자고. 뭐 한 35억. 그럼 35억 중에 2m가 넘는 인구는 넘는 사람은 정말 손해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남자 하나의 단어와 수식어 하나가 들어갔을 때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건 너네들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목적을 잊지 마. 제일 슬픈 건 얘들아 목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 암만 생각해도 내가 너네들한테 10억을 준들 그 10억을 갖고 무인도에서 평생 살면 의미가 없지. 야, 10,000원짜리 10억 주면 얼마나 그거 갖고 기분 좋게 무인도 가서 뭐 할래 10억으로. 그거 불태울 거야. 그럼 차라리 뭐야 장작이나 주시지 그럴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그런 것처럼 목적이 중요한데 이 얘기 왜 하냐? 우리가 국어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학습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게 뭐야? 바로 이 집합이야. 가보자. 그래서 지구에 반한 남자니까 그냥 수식어 없는 남자는 엄청 큰 집합이지만 키가 2m 넘는 남자는 훨씬 작은 집합이다. 여기에 서술 하나를 더 붙여보겠습니다. 키가 2m 넘는 남자가 강남에 빌딩이 있답니다. 그럼 봐봐. 남자 앞에 수식어 2m 넘는 서술어 강남에 빌딩이 있는 사람. 이런 문제 뭐야? 더 줄어들어. 왜냐면 2m가 넘는 남자는 전 세계로 있잖아. 근데 강남에 빌딩까지 있는 사람은 확 줄지 더. 지금 생각나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지. 그죠? 서장훈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수식어 하나에 뭐 하나가 붙어버리면 서술어 하나가 붙었을 때 그게 의미 있는 서술어일 때는 얘들아 적절하지 않은 거에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자, 다시 한번 잘 봐. 수식어 하나 넣어볼게. 착한 남자가 숨을 쉬고 있다. 얼만큼 줄었니? 자, 남자에서 수식어 착한 남자가 숨을 쉬고 있다. 집합이 얼마나 줄었어? 거의 안 줄었지. 아니, 남자 중에 착한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선택지를 볼 때 이 문장을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수식어, 어떤 서술어가 붙었느냐에 따라 집합이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돼? 자, 봐. 사람이야. 안경 낀 사람이. 자, 집합 줄었냐 안 줄었냐? 줄었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에 얘가 답의 후보가 돼버리지. 그지? 안경 낀 사람이. 그지? 안경 낀 사람이 서술어 뭐 할까? 2조 원 이상을 갖고 있다. 그럼 확 줄어버렸지. 근데 안경 낀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다. 별로 안 줄었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니네가 다시 한번 봐봐. 지문을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거야. 알았니? 그렇다고 해서 지문이 7개 정도 나오잖아 지금. 문학지문 4개, 비문학지문 3개. 또는 문학지문 5개, 비문학지문 3개. 그러면 8지문이 나오거든? 그 8지문 중에 6개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2개 정도는 이해 못하거나 읽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가만 있어봐. 얘도 안 보이면 안 되지 않나? 모르겠다.
그래서 얘들아, 아니 왜냐면 나중에 재수생들은 얼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밴드는 그런데 지금 한 분이. 그 얘들아, 선택지를 볼 때 지문이 8개의 지문 중에 우린 6개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수험생으로 공부했는데 8개 중에 6개도 못 읽으면 그 해 수능은 망쳤다고 봐야지.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까 6개는 될 거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알았어? 내가 그렇게 6개는 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하나나 2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안 됐을 때 뭐야? 선택지라도 보면서 이런 수식어가 붙었고 이런 서술어가 붙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네? 낮네? 이거에 따라서 뭐야? 답을 적절하지 않은 거에 답을 확률로 골라내는 거지. 이해돼? 근데 얘들아,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확률로 시켜주세요? 정확하게 해주지. 지문에 답 다 있다고 하는데 존재하는 웬만한 국어 선생님은 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확률이라는 건 정말 과학적이야. 그렇지 않니? 얼마나 재밌냐면 확률이 만약에 이건 사회지문에서 자주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봐. 너네들한테 10,000원이 있어. 10,000원을 베팅을 할 거야. 알았지? 10,000원을 베팅하는데 여기다 1번에다 베팅을 했을 때 니네가 10,000원에서 20,000원 되는 확률이 95%야. 알았지? 근데 여기 2번에다 했을 때는 5%로 100,000원이 벌 수 있어. 5%로. 여기 95%가 20,000원. 5%는 뭐야? 100,000원. 단 나머지 프로가 됐을 땐 뭐야? 그 돈을 잃어. 말 이해했니? 진짜 이해했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학생부터 너는 1번 할래? 2번 할래? 1번. 1번. 그러니까 들어봐봐. 확률상 누가 봐도 100,000원이 있어도 확률에서 95%면 여기 가지 누가 이걸 가냐고요. 그죠? 근데 바꿔볼게. 51% 49%야. 자, 됐지? 1번은 51%, 2번은 49%야 이제. 2번 9%. 그 사람은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게 의외로 과학적일 수 있는 거야. 근데 51% 49%는 거야 얘들아. 진짜 간당간당하지만 80% 대 20% 해보자는 거지. 자,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야. 1번은 80%고 2번은 20%야. 1번 9%. 다 1번 하지 않습니까? 즉 국어는요, 모든 공부는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찍을 때도 그렇잖아. 솔직한 얘기로 이 새끼들 내가 그렇게 찍지 말라고 하는데도 만약에 찍을 때 봐봐. 보통 찍을 때 한 번으로 찍는 게 좋지. 뭐 3333 이렇게 찍으면 하나라도 맞잖아. 근데 그렇게 낼 리는 없지. 3524 이런 식으로 찍은 거야. 틀리면 다 틀릴 수도 있지만 맞으면 더 많이 맞을 수도 있지. 애들은 뭐야?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는 3524 이렇게 찍어버리더라니까. 찍긴 해도. 더 나가서 한 번으로 찍을 때도 봐봐. 다른 문제를 푼다. 다른 선택지를 푼다고. 다른 선택지에 뭐가 많아? 3, 4번이 많았어. 그럼 뭐야? 애들이 1, 2, 5 중에 찍는단 말이야. 제일 없는 걸로. 그치? 그거 봐. 우리도 모르게 다 확률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확률로 결정하는 건 무조건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표현이 그래서 선생님 수업에 제일 중요한 거야. 확률. 알았지? 자, 갑시다. 자, 그래서 키가 2m 넘는 남자가 강남에 빌딩이 있다. 요거 강남에 빌딩이 있다라는 서술을 더하니까 키가 2m 넘는 플러스 남자보다 훨씬 작아진 집합이 되네. 자, 어때? 수식어 하나에 서술어 하나를 더하니까 지구의 반이었던 집합이 딱 한 명이 생각나는 집합으로 구체화됐어. 맞지? 이게 서자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본 단어 하나에 수식어나 서술어가 덧붙으면 그 의미는 구체화되고 집합은 작아지고 있어. 알겠니? 자, 그 다음 밑에 봐. 단어가 수식어나 서술어 없이 혼자 쓰일 때는 의미가 막연할 수 있지만 수식어 플러스 단어 플러스 서술어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더해질수록 의미는 구체화되고 집합은 작아진다. 집합이 작아질수록 분량으로는 적어지고 난이도는 어려워진다. 이 말은 사실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자, 계속 봐. 즉 까만 것보다 새까만 것이 이 세상에는 더 적게 있고 짝사랑보단 사랑이 훨씬 쉽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가끔 보면 잘 봐. 이 얘기가 제일 좋아. 봐봐. 사랑과 짝사랑이 있어. 근데 봐봐.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아야 사랑이지. 짝사랑은 뭐야? 나 혼자만 좋아하면 되지. 그렇게 봤을 때는 얘가 집합이 더 크게 보인다고. 맞지? 그래서 애들한테 야, 사랑이 심리, 짝사랑이 심리. 그럼 짝사랑이 모른다고. 그래서 왜? 그러면 선생님 저는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지만 제가 우리 반에 어떤 애를 짝사랑한 적은 있어요. 짝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내 말이 되지. 그러니까 비율상 확률상 얘가 훨씬 커 보인다. 근데 그거는 뭐야 얘들아? 단어의 이해에 대한 오류지. 왜? 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대표적 사랑일 뿐이지 사실은 친구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짝사랑도 사랑이고 다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 집합이 훨씬 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훨씬 쉬운 거지. 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런 말에서부터 얘네가 선택지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손 싫어. 자, 그래서 자, 그 얘기 좀 해본 거고요. 자, 답이 헷갈릴 땐 의미를 집합으로 생각해서 작을수록 지문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라. 그지 얘들아? 사랑이 있으면, 야 봐봐, 생각해봐. 짝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무조건 있는 거지. 그지? 근데 답으로 1번 사랑, 2번 짝사랑이야. 그럼 너네들 적절한 거 하면 몇 번 골라야 돼? 1번. 왜? 집합 큰 거. 왜? 짝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무조건 있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런 예를 지금 들어본 거야. 그래서 까마타와 새까마타. 사랑과 짝사랑, 만남과 믿음과 순종. 야, 요거는 만남, 믿음, 순종. 요건 니네들이 이런 단어 참 저기 할 거야. 사람 봐봐. 만나는 건 내가 생각해봐. 믿는다는 건 만난 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지. 생각해봐. 너네들 나 지금 처음 만난 사람하고 1년째 만난 사람은 다르잖아 벌써. 처음 만난 애한테 야 나만 믿어 그러면 니네가 뭐야 쟤 그러잖아. 근데 1년 이상 들어온 애들은 아 그래 선생님 믿고 따라야지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남이 있어야 믿음이 있고 그지? 믿어야 순종하지. 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 나만 따라와 그러니까 뭐야 야 나를 따라와 그때 다들 반대로 가지. 믿지 않는데 누가 따르냐고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집합들을 니네가 올 1년 동안 공부할 겁니다. 자, 모의고사 사례 봐봐. 자, 2017년 4월 대성에 나온 건데 계절의 순환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자, 똑같은 말은 변함없는 태도 부각은 똑같은 말이야. 근데 계절의 순환 밑줄 치고 계절감 밑줄 봐.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얘들아 뻔하다는 거지. 벌써 어떤 걸 틀리게 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출제자는. 이 두 말이 딱 같이 나오면 집합이 어떤 게 커? 그치? 계절감이지. 그치? 왜냐면 계절의 순환이 있다는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지. 이거 되는 순간 계절감은 무조건 있는 거지. 봐. 그러니까 적절한 거에는 무조건 이 집합이 있든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뭐가 붙었어? 수식어 순환이 붙은 거지? 그럼 집합이 무조건 작다. 그지?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을 봤을 때 계절의 순환 이렇게 집합이 작은 게 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계절감은 적절한 거 거의 적절해. 알았지?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단어 보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알았죠? 자, 좋습니다. 자, 계절감 얘기 넘어가서 자 이제 손가락 표시 봐. 지문을 독해할 때 모르는 단어는 수식어라 생각하고 가감하게 버려라. 자, 지문 독해할 때입니다. 지문을 독해할 때하고 선지 볼 땐 달라. 지문을 볼 때는 수식어, 모르는 단어는 수식어라고 생각하고 가감하게 버리는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지문은 우리가 뭐 할 때가 많아. 이해 못할 때 많지. 이해 못하니까 대충 쑥쑥 읽으라는 거야. 수식어. 다 빼버리라는 거죠. 그죠? 자, 수식어를 몇 개 버린다고 큰일 나는 수능이 아니다. 그러나 선지를 분석할 때는 고1 수준의 어휘 형광펜. 자, 이게 중요해. 그래서 난 너네들한테 지금 너네들 중에서 자, 여기 방송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국도가 주는 첫 번째, 즉 퍼스트 첫 번째 숙제. 자,
이건 선생님 너희들 숙제검사, 숙제검사는 못하지만 니네들이 계속 질문해야 돼. 자, 내가 고2 때까지 또는 재수생들은 고3 때까지 모의고사 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보통 항상 자 8, 90점대가 나온 학생 선생님 저는 고2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 점수가 늘 못 봐도 80점대 나와요. 이런 학생이 있을 거 아니니? 이런 학생은 숙제 면제입니다. 이런 학생은 숙제가 없고요. 알았지? 너네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런 점수가 한두 번 나온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70점대 이하예요. 이런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학생들은 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마더통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마더통 기출문제입니다. 마더통 기출에서 자 마더통 너네들이 많이 산다고 나 돈 버는 거 아니야. 나랑 전혀 관련 없는 출판사야. 근데 내가 그때 마더통 기출에서 문학을 삽니다. 알았죠? 문학을 사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이걸 기출 문학을 사서 선택지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 알았지? 모르는 단어에 빨간색 네모를 칩니다. 알았죠? 빨간색 네모를 쳐서 매주 일주일에 양 한 만큼에서 매주 선생님한테 갖고 와서 질문합니다. 자 다시 자 숙제 알겠니? 내가 고2 때 또는 재수생들은 고3 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선생님 저는 국어는 80, 90 나왔어요. 특히 재수생들 중에 작년 수능에 저는 82등급 이상이에요. 이런 학생들 숙제 면제 알았어? 3등급 이하들 저는 80 거의 한두 번 맞아본 거 외에는 대부분 70점대나 그 이하예요. 이런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내가 메가스터디에서 이 숙제를 냈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해보니까 선택지를 못 읽어서 못 푸는 애들이 되면 아무리 지문을 공부를 해봤어도 뭐야 선택지에서 풀더란 말이야. 비문학도 못 참죠. 알았어? 그래서 특히 문학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첫 번째 숙제가 나갔습니다. 왜? 자, 그 프린트 2페이지에서 자, 진한 글씨 다시 봐. 선지를 분석할 때는 고1 수준의 어휘. 즉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이 고1 수준의 어휘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아야 되겠단 말이지. 자기가 그거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고차원적인 수업만 들어갖고는 점수가 안 올라. 최소한 고1 수준의 어휘는 도달해야만 선생님 수업이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알았지 얘들아? 자 우리가 이제 숙제를 지난 시간에 숙제를 냈습니다. 그죠? 이제 그 숙제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해볼게. 거기 2페이지에 자 이제 숙제 부분 빼고 자 고1 수준의 어휘 빼고 자 그 밑에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애매한 단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어의 의미를 집합으로 이해해서 극복할 수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공부를 했는데도 모르는 단어 또 있을 수 있어 항상. 그거는 집합의 원리로 극복하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니네가 그 선생님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계속 자 그 다음 단어 봐봐. 수능에서 결코 단어의 의미를 애매한 집합으로 내지 않는다. 오로지 집합의 핵심으로 문제를 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래서 그 숙제만 해주면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야. 자 지난 시간에 말한 숙제 방법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자 이제 맨 마지막 단락 보세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어휘력은 중요하지 않다. 알았지?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어휘력은 중요하지 않아. 수능에선 아는 단어라도 그 단어의 집합을 이해하는 어휘력이 중요한 거다. 아주 기본적인 뜻은 알아야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뜻 미쳐봐. 이게 지난 시간에 말해준 뭐지? 고1 수준의 어휘. 즉 선택지에 나와 있는 어휘. 그 정도는 알아야 하겠지만 알았지?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어의 의미를 집합의 특징으로 이해하는 거다. 즉
선생님 강의의 본질이 항상 이제 집합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잘 생각해 봐야 되나.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저 사람들이 쓰는 대화. 그러니까 니네가 선생님 수업이 완전히 소화가 됐으면 엄마 아빠의 대화. 너네들 형제 간의 대화. 알았지? 형제 간의 대화 속에서도 저 형은, 저 누나는 왜 말을 집합을 저렇게 말하지? 이 정도 되면 국어는 거의 끝난 거라고 봐도 좋지.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자. 그 예. 슬프다. 자, 3페이지야. 슬프다라는 한번 단어를 한번 보자. 자, 슬프다. 자, 먼저 자, 슬프다는 단어는 얘들아 형용사지. 왜? 슬픈다가 안 되니까. 그럼 자, 선생님 한번 봐볼래 얘들아?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 지금 너는 현재 슬퍼 안 슬퍼? 슬퍼요. 슬퍼 왜? 뭐가 슬퍼? 네? 넌 뭐가 슬퍼? 마스크 쓰는 거. 마스크 쓰는 거.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마스크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불편해요. 이럴 수 있지. 또 답답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휘로만 보면 보통은 답답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 할 수 있지만 슬프다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좀 마스크 써요. 슬퍼요. 근데 그 마스크 써서 슬퍼요라는 말은 니네가 듣고 나니까 어때? 충분히 사용 가능한 단어였던 거야. 그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슬프다는 거야? 뭔가 누군가가 헤어졌을 때 그런 감정만 슬프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단어 공부에서 입증을 해보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한번 단어를 보자 얘들아. 자, 슬프다의 뜻은 원통한 일을 겪거나 불쌍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거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슬프다는 단어를 딱 찾아봤는데 원통하다, 불편한 일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다잖아. 그러니까 다 들어본 말들이지. 근데 그 들어본 말을 계속 사전을 찾아서 좀 더 들어가 봤어 내가. 더 들어가 봤는데 원통이라는 단어가 명사더라고. 그러니까 자, 그럼 봐봐. 지금 너희들 마스크 써서 원통하니? 그것도 생각해봐. 원통하지는 않는데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원통하다를 또 찾아봤더니 분하고 억울한 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너희들 마스크 써서 분하니? 억울하니? 그거 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뭐야? 이 답답한 거 쓰니까 분하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자, 봐봐. 그래서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다인데 얘들아 그 밑으로 분하다를 찾아봐. 분하다가 뭔가? 또 억울하고 원통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 순환 그러니까 순환 논리의 오류인데 원통을 분하고 억울하다고 찾아봤더니 또 뭐가 나와? 원통한 게 나온다고. 이거 별로 좋은 사전은 아니야. 근데 분명한 사실은 봐봐야 돼. 거기에 분하다는 억울하고 원통한 거고 섭섭하고 아까운 거지. 그래서 억울하다를 찾아봤어. 그 밑에 억울하다 뭐야? 억제를 받아 답답하다. 애먼 일을 당해 분하고 답답하다지. 그럼 봐봐. 억제를 받아 답답한 게 억울한 거지. 지금 너희들 마스크 억제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니? 받은 거 맞잖아. 그러면 니네들 억울한 거 맞네. 그러면 너네들은 억울한 애들이니까 지금 다 슬프지? 네. 그거 봐요. 그러니까 슬프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한 단어의 집합으로만 봤을 땐 이별에서 눈물이 나야 슬프다. 이런 게 대표값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 대표값과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야? 대표값은. 남녀 간의 사랑이 대표값이지? 그건 그냥 하나를 대표하는 거지?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랑 똑같아. 슬프다가 대표값은 이별에서 눈물 흘리다가 대표값일지언정 슬프다 전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슬프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다 슬플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 단어 뜻을 몰랐던 거지. 집합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들어. 그래서 얘들아 형용사는요 집합이 선생님이 봤는데 집합이 진짜 커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문맥성으로. 알았지? 그래서 자 이제 밑에 손가락 표시를 보겠습니다. 봐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슬프다의 의미를 파고드니까 무슨 일이 생겼니? 이 세상에 슬프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슬프다에 대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자. 자기만의 기준 미쳐봐. 얘들아 봐봐. 7번 봐봐.
환경을 보면서 자기만의 기준으로 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자기만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너네 변해야 돼. 단어의 뜻은 집합으로 보는 건데 형용사라는 놈의 집합은 크기 때문에 그치? 형용사는 무조건 맞아. 웬만하면 맞아. 이런 의식을 가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자, 알겠죠? 한번 보세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별했을 때, 성적 떨어졌을 때, 친족이 죽었을 때, 그러나 슬픔의 상대적 크기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명 슬픔이라는 집합에 다 들어간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으로 슬픔을 결정해서는 안 돼. 슬픔이란 집합이 워낙 크니까 이런 일도 슬픈 거고 이런 일도 슬픈 거고 이런 일도 슬픈 거라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들아 야 나 성적이 떨어졌고 너무 슬퍼. 근데 야 성적 좀 떨어진 걸로 뭘 슬퍼하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슬프다는 단어는 얼마든지 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집합이니까. 자, 그 말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어. 됐지? 자, 그렇다면 이건 어때? 잠을 조금밖에 못 잔 상태는 슬픈 걸까 아닐까? 얘들아 잠을 조금밖에 못 잔 것도 결국은 뭐야? 조금 답답한 거지.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특히 우리 재수생들 생각해봐. 아니 우리 재학생들도 마찬가지지. 아침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되지. 등교해야 되기 때문에 니넨 잠은 더 자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야 돼? 잠을 깨우고 잠을 깨서 학교든 학원이든 가야 되지. 그지? 오늘도 일요일인데 니네는 잠을 더 자고 싶은데 깨서 왔잖아. 그지? 바로 그 얘기지. 뭐냐? 잠을 조금밖에 못 잔 것도 결국 억제를 받은 거야. 맞지? 그래서 슬픈 일이라고. 근데 니네는 그걸 슬프다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슬픈 일도 몰랐던 거야. 이제부터는 슬픈 거다. 고로. 자, 이제 뭐 그 정도 가지고 슬프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자기가 만든, 자기만의 기준으로 만든 집합인 거야. 잘못된 집합인 거지. 알았지? 자기가 만든 의미 집합만 고집할 때 상대방과 소통할 수가 없어. 상대방하고 소통할 수가 없죠? 당연히 수능 문제는 못 풀죠. 자기만의 고집. 그 만화 봐봐. 그지? 이 남자애가 뭐라 그랬어? 그게 뭐가 슬퍼? 그랬죠. 이놈,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놈이랑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어떤 그 이성 친구가, 나 아까 오는데, 고양이가 어떤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갖고 다리를 절기는 걸 봤어. 너무 슬퍼 그랬어. 그때 그걸 들은 뭐야? 이성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 슬픈 거 맞잖아. 그지? 그럼 뭐야? 슬프겠구나. 하고 공감해주면 되는 거야. 자, 형용사는 공감해주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너네 친구가, 야, 나 오늘 엄마가 김치볶음밥을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 행복해. 그랬는데, 니네 뭐야? 야, 김치볶음밥 좀 먹었다고 행복하냐? 이러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공감을 해줘야죠. 와, 좋았겠다. 그거 해주는 거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애들이 잘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형용사라는 단어는 집합이 크니까 공감의 문제지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다. 알았죠? 그걸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는 순간 뭐 하겠다? 소통이 안 된다. 국어에서는 뭐야? 문제를 틀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단어들 봐봐.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안타깝다. 얘들아, 이거 꼭 형 한 번씩 이거 외우세요. 수능에서 안타깝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다는 절대로 답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안타깝다는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그 사전적 의미 봐. 남이 애를 쓰고 고민하는 것을 보니 딱하여 매우 답답하다. 자, 딱하여 답답한 거고 2번 봐봐. 뜻대로 되지 않아 애타고 답답하다. 야, 너희들 잘 봐봐. 뜻대로 되지만 않으면 다 뭐야? 안타까운 거죠. 뜻대로 되지 않은 거. 그럼 문학작품을 생각해봐. 얘들아. 문학작품에서 님과 이별했어.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죠? 뭔가를 향해서 나는 저기에 가고 싶어 그랬어. 가고 싶다는 건 뭐야? 간 거야? 아니면 못 간 거야? 못 간 거지. 그러니까 못 간 건 역시 뜻대로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학에서의 인물은 안타까울 가능성은 99.9999%라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안타깝다. 이건 무조건 맞다고 봐야 되고 서럽다도 형 한번 쳐봐. 원통하고 슬프죠? 그럼 슬픈 거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웬만하면 맞다 그랬죠?
그잖아. 얘들아,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갔으니까 지금 뭐야? 슬픈 거 있니 안 슬픈 거 있니? 슬퍼요. 당연히 슬픈 거죠. 어떤 시에서 계속 이런 시가 있을까? 시가 비야. 비가 내려서 즐거워 너무 행복해 끝. 이런 시가 있을까? 없죠. 항상 어떤 자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든 삶에서. 그러니까 안타깝다 서럽다는요 거의 무조건 맞다고 봐도 뭐야 진짜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럽다 순수하다 애틋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형용사적인 건 무조건 맞다고 봐야 돼. 알았지? 자, 이런 식의 단어들은 집합이 매우 큰 단어들이므로 국어 문제에서 웬만하면 맞는다고 보면 된다. 알겠죠? 예, 좋습니다. 잠깐 수업을 끊겠습니다.